문법 의문책의 보험 영상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첨부해드린 파일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출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탭이라던가 노트라던가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약간 이 자료를 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문법 의문체계와 관련된 개념들을 약간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소단원 제목이 뭐냐면 바로 의문이야, 얘들아. 그치? 의문. 자, 이 의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말의 뜻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바로 의문이라고 한다. 즉,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최소의 단위를 바로 음운이라고 하는 거야. 문법과 관련된 키워드들은 약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음절, 음운,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단어, 형태소 각각마다 이제 개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개념들을 지금 다 알아둘 필요는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의문의 뜻, 의문의 개념이야. 말의 뜻을 구별해 줄 수 있게 하는 최소의 단위를 바로 의문이라고 한다. 알겠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 요거를 꼭 항상 염두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기 예시를 보면은 말이라는 단어와 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쵸? 자, 말과 발은 서로 의미가 다르죠. 그쵸? 그렇다면 어떻게, 왜 얘네 둘이 다르냐? 바로 여기에는 미음이 있고요. 여기에는 비읍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다른 뜻을 지니게 된 거야. 알겠죠? 미음이, 말에는 미음이 있고 발에는 비읍이 있어요. 다른 건 다 같죠. 다른 건 다 같지만 미음이냐 비읍이냐 요것만 다르기 때문에 뜻이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미음이 쓰였을 때 의미가 달라지고 비읍이 쓰였을 때 의미가 달라진다. 즉 미음과 비읍으로 인해서 뜻이 구별된다는 소리야. 미음과 비읍으로 인해서. 이런 거를 바로 음운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다음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물. 말이라는 단어와 물이라는 단어는 서로 역시 의미가 다른 단어지.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떤 것이 달라서 뜻이 달라졌을까? 말에는 아모음이 있고요. 물에는 우모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의문을 약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두 단어가 제시돼 있을 때 다른 건 다 같아. 근데 딱 하나만 달라. 그 딱 하나만 달라짐으로써 뜻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하는 거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알겠죠? 두 개 이상이 다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꼭 하나만 달라야 돼, 얘들아. 알겠지? 꼭 하나만 달라야 돼. 그렇다면 말이랑 물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 일단 미음이랑 리을이랑 있는 건 똑같아. 그치? 근데 뭐가 달라? 아와 우만 달라. 즉, 이 아와 우로 인해서 이 두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거를 바로 음운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의문의 개념을 정리해 드렸고요. 자, 의문의 종류에는 바로 분절 의문이라는 것과 비분절 의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개념 굉장히 간단합니다. 분절 의문이라는 건 겉으로 봤을 때 쉽게 나누어지는 의문이라는 소리야. 겉으로 봤을 때 쉽게 나누어지는 거를 바로 의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분절 의문의 종류에는 바로 자음과 모음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반면에 비분절 의문이라는 건 겉으로 봤을 때 쉽게 구분되기 어려운 의문을 바로 비분절 의문이라고 해. 자, 여기 예시를 보면 밤이라는 단어와 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쵸? 자, 얘 같은 경우는 맥락상 의미가 다르게 쓰일 수 있겠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 생김새는 같아. 그치? 그렇다면 우리가 딱 저 두 단어만 봤을 때는 저 밤이 시간을 나타내는 밤인지 아니면 곡식을 나타내는 밤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저 두 단어만 딱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약간 요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거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밤을 발음할 때는 짧게 발음합니다. 반면에 곡식을 나타내는 밤은 조금 길게 발음을 해요.
밤에 밤을 먹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야. 즉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얘네들의 뜻이 달라지는 거지. 근데 소리의 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밤이라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쓸 때 쉽게 구분이 되니? 눈으로 딱 봤을 때? 안 되지. 왜? 생김새가 지금 똑같잖아. 그쵸? 게다가 뭐 소리의 길을 표시하는 그런 기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기호도 아니고,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 밤이라는 요거 단어 옆에 보면은 제가 뭐 모래시계 표시 같은 그런 표시를 해놨죠. 저게 무슨 표시냐면은 길게 발음한다는 표시인데, 근데 저 표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니?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의 길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겉으로만 딱 봤을 때는 판단하기 어려워. 그래서 쉽게 나누어지지 않는 음운, 즉 비분절 음운에 속하는 거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굉장히 다양한 약간 예시들을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있는 예시들만 알아두면 돼요. 한 3가지 정도밖에 없을 거야. 알겠죠? 어떤 의미를 나타낼 땐 짧게 발음하고 어떤 의미를 나타낼 땐 길게 발음하는지 모든 단어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어들만 알아두면 되는 거야. 이 비분절 음운에 관해서. 알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자음과 모음. 분절 음운이죠. 그죠? 분절 음운. 자음과 모음. 자, 이 자음과 모음 같은 경우는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소리내는 방식의 소리내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먼저 구분이 되는데, 자, 요거 별표 쳐주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다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서 소리가 납니다.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서 소리가 나요. 그리고 혼자서는 발음될 수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기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혼자서 발음할 수 있을까요? 발음할 수 있는데 선생님?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발음하고 있는 그 발음은 기억이 아니라 바로 요 단어지. 따라서 자음은 혼자 발음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공기 흐름이 항상 방해를 받으면서 소리가 나요. 이 2가지 특징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반면에 모음 같은 경우는 자음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발음할 때 공기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소리가 납니다. 공기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모음은 혼자서 발음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예시로 한번 가보자. 혼자서 발음할 수 있죠. 선생님, 근데 이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응이라는 자음이 꼭 있어야 모음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모음은 혼자서 발음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자음과 모음의 약간 두드러지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다면 이번에는 자음이라는 의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 같은 경우는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바로 이 발음 위치, 발음 방법,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발음 세기. 이 3가지가 바로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꼭 알아두세요. 이 3가지가 바로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이라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질문할 거예요. 이거는 뭐에 따라 분류한 거냐?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한 거냐?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그리고 자음은 총 19개입니다. 이거 개수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자음은 19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분류 기준인 발음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위치. 여기 있죠?
자, 이 발음 위치를 기준으로 분류해보자면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세니천전에서 여린천전의 목청 소리 약간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자, 그다음에 이 소리들이 각각 뭐냐? 바로 밑에 제가 개념 정리를 해놨어요. 자, 입술 소리는 입술 소리 당연히 모두 입술 소리에서 나는 소리고요. 자, 잇몸 소리는 혀 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를 바로 잇몸 소리라고 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당연히 잇몸 소리니까 윗잇몸을 잇몸을 활용해서 나는 소리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혀의 어디가 잇몸에 닿는지 혀의 어디가 윗몸에 닿는지 약간 요거를 알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잇몸 소리는 혀의 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센 입천장 소리는 약간 그 딱딱한 입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혀의 바닥과 세리천장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바로 세리천장 소리야. 알겠죠? 혀의 바닥과 세리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가 바로 세리천장 소리다. 뭐 어쨌든 세리천장을 활용을 하니까 당연히 세리천장 소리겠지. 자, 그리고 다음 여린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인 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그 딱딱한 입천장 뒷부분 보시면 약간 부들부들한 부분이 나오죠? 거기를 바로 여린 입천장이라고 해. 자, 그렇다면 열인천장은 어디와 열인천장이 부딪히는 거냐? 바로 혀의 뒷부분과 열인천장에서 소리가 나는 소리. 그거를 바로 열인천장 소리라고 한다. 혀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혀의 앞쪽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잇몸 소리에서 혀의 끝은 혀의 앞쪽 끝. 그리고 혓바닥은 혀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혀의 뒷부분, 약간 뿌리 부분. 혀 뿌리라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혀의 뒷부분, 혀의 뿌리 부분과 부들부들한 열이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가 바로 열이 입천장 소리다. 그리고 목청 소리는 뭐 혀가 크게 관여하지 않고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세인천장 소리, 열이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는 뭐에 따른 분류다? 발음 위치에 따른 분류다 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뭐 여기 제가 컬러 표시해놨죠? 발음 위치에 따라서 입술 소리에 해당하는 자음들은 이렇게 쭉 밑에, 잇몸 소리에 해당하는 자음들은 이렇게 쭉 밑에, 세이션저 소리 쭉 밑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자료가 이런 식으로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발음 위치가 아니라 발음 방법을 기준으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이 발음 방법. 자, 발음 방법에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그리고 비음, 유음 이 다섯 가지가 바로 발음하는 방법인 거야, 얘들아. 알겠죠? 아까는 위치였고 요번에는 방법입니다. 표는 똑같은 표예요. 아까 여기 위에 표랑. 다만 칼라된 표시만 다른데 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파열음은 도대체 어떤 방법이냐? 바로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를 바로 파열음이라고 하고요. 자, 마찰음은 기관을 좁혔다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보내서 마찰시켜서 내는 소리를 바로 마찰음이라고 해요. 즉, 파열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외우시면 되냐면 막았다가 터트린다. 요 키워드들만 알아두시면 돼. 막았다가 터트린다. 완전히 막았다가 터트린다. 자, 반면에 마찰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막은 게 아니라 좁혔다가 마찰시킨다. 요 두 개 키워드만 알아두시면 돼. 마찰음은 좁혔다가 마찰시킨다. 알겠죠? 좁혔다가 마찰시킨다. 기관을 좁혔다가 마찰시킨다. 자, 그다음 파찰음은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바로
파열음과 마찰음을 짬뽕시킨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파열음과 마찰음을 짬뽕시킨 거를 바로 파찰음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봐봐. 설명을.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뭐의 특징이야? 파열음의 특징이야. 그리고 마찰을 일으킨다. 뭐의 특징이야? 마찰음의 특징이야. 즉 파찰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을 짬뽕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파찰음을 약간 공부할 때 그냥 알아둬야 될 키워드는 막았다가 터뜨린다. 동시에 마찰을 일으킨다. 이 두 가지 키워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을 이해하시고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비음은 쉽습니다. 비음이란 건 이게 코 비자야. 그래서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아무래도 이제 발음할 때 코를 이용한다는 소리지. 이 코를. 자, 그래서 코를 이용해서 내는 방법이다 보니까 코를 막으면 코를 막지 않았을 때와 당연히 다르게 소리가 나겠죠. 비음 같은 경우는. 그렇죠? 비음은 쉽지. 유음은 저 유자가 어떤 한자냐면 흐를 유자예요. 흐를 유자예요.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 떼거나 혀끝을 윗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는 소리. 자, 여기서 약간 좀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이 흘려보낸다라는 표현이에요. 흘려보낸다. 공기를 그 혀 양옆으로 흘려보내는 소리를 바로 유음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유음의 느낌이 뭐냐면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죠. 부드럽게 흘러가는 느낌을 줘요. 왜냐면 흐를 유자니까. 알겠죠? 약간 다른 표현으로는 뭐 매끄러운 느낌을 준다.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거야. 흘려가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유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네, 똑같은 표이지만 제가 칼라 친 부분이 달라요. 이번에는 좋은 방법에 조금 칼라를 쳐두는데 네, 파열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오른쪽에 이렇게 쫙 있고요. 마찰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지읒계열 하나밖에 없네요. 이 마찰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약간 시읒계열 그리고 히읗 여기 두 가지가 있고요. 자, 비음, 미음은 각각 해당하는 자음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음 같은 경우는 릴 하나밖에 없네. 그치?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발음 세기를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발음 세기. 자, 여기 발음 세기. 발음 세기는 굉장히 간단해, 얘들아. 자, 발음 세기를 이제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자면은 예사소리, 된소리, 겉센소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예사소리는 그냥 약간 기억니은 디귿 리을 미음과 같은 그런 약간 부드럽고 약한 느낌을 주는 소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그렇다면 뭐가 부드럽고 약한 느낌을 주는데요? 자, 이거는 된 소리랑 겉센 소리를 비교해보면 바로 이해가 가. 자, 된 소리는 얘들아 쌍잠을 뜻해. 쌍잠을 뜻해. 그래서 어떤 느낌을 주냐면 바로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줘요. 강하고 단단한 느낌. 자, 그리고 겉센 소리는 약간 크트프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크트프. 자, 그렇다면 요 위에 지읒을 한번 예시를 들면은 지읒은 예사소리고요. 쌍지읒은 쌍자음이다 보니까 된소리고요. 그리고 크트프츠 약간 이런 조금 센 느낌을 주는 거는 바로 겉센 소리라고 해. 이 치읒이 바로 겉센 소리야. 그래서 겉센 소리는 어떤 느낌을 주냐면 세고 거친 느낌. 선생님 강한 거랑 센 거랑 뭐가 달라요? 물론 같긴 해요. 같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된 소리는 강하다. 거센 소리는 세다. 그러니까 거센 소리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얘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사 소리는 약해. 된 소리는 강해. 거센 소리는 세고 거칠어. 이렇게 정리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주에 요 표를 시험을 볼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어줍니다. 아무것도 안 주어집니다. 정말 이 다 빈칸으로 돼 있는 표를 이렇게 딱 하나 주고 여러분들에게 쓰라고 이런 시험을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일정 수준 통과 못하면은 뭐 제가 남기든지 그렇게 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얘들아, 이 3단원 문법 같은 경우는 알면 무조건 다 맞아요. 외우기만 하면 무조건 다 맞아요. 근데 귀찮다고 안 외우잖아? 그러면은 맞힐 수가 없어. 알겠지? 특히 문법은 하면 맞는다. 그렇다면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바보겠죠. 그렇죠? 자, 이 동그라미 4번. 자, 얘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알아두세요. 자, 울림소리란 비음과 유음과 모든 모음을 바로 울림소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발음할 때 뭔가 그몸 안의 기관이 울린다는 소리야. 그래서 울림소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울림소리에 해당하는 거는 비음, 유음, 그리고 모든 모음. 요 세 가지 빼고는 다 안 울림 소리야. 울리지 않는 소리야. 그래서 이 울림 소리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 주냐면 바로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울림 소리는 비음, 유음 모든 모음이 해당이 되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알겠죠?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유음 뭐라 그랬어? 부드럽게 흘러간다고 그랬잖아. 왜겠어? 부드럽다. 유음이 공명음, 울림 소리에 속하기 때문이야. 알겠죠? 뿐만 아니라 비음 그리고 모든 모음도 다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자음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모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모음은 21개예요. 그다음 얘들아 우리나라 자음 모음은 총 몇 개인 거야? 아까 자음 19개, 모음 21개, 총 40개야. 자, 모음은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이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이냐? 자, 단모음은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아. 반면에 이중모음이 뭐겠어 얘들아? 모음 두 개를 발음한다는 소리야 한꺼번에. 그렇다 보니까 모음 두 개를 발음해야 되다 보니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 도중에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이게 바로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단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아까 자음처럼 분류하는 기준이 모음에도 있어요. 단모음에 특히. 자,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아까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발음 위치, 발음 방법, 발음 세기. 요 세 가지였고. 반면에 단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바로 여기 세 가지. 혀의 높이, 혀의 최고점 위치, 입술 모양. 그러니까 혀의 높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혀의 높낮이고요. 혀의 최고점 위치라는 건 혀의 앞뒤를 뜻해요. 혀가 가장 높은 부분이 입안의 앞쪽에 있냐 아니면 뒤쪽에 있냐.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혀의 높이는 위아래, 혀의 최고점 위치는 앞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술 모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게 바로 단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혀의 높이를 또 기준으로 하위 모음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혀의 높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높낮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어떤 모음이냐면 바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높낮이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그다음 고모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입이 조금 벌어지고 위치가 높다. 그러니까 혀의 위치가 높은 거는 뭐 당연하겠죠. 고모음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고모음은 입이 조금 벌어져. 입이 조금 벌어져. 자, 뭐 중모음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고모음보다 입이 조금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혀의 위치는 당연히 중간이겠고요. 그리고 저모음 같은 경우는 입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입이 많이 벌어지고 혀의 위치가 낮아.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고모음은 입이 조금 벌어져요. 그렇다면 반면에 저모음은 입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이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혀의 최고점 위치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오타 났네요. 여러분들 조금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혀의 높이가 아니라 혀의 최고점 위치라고 고쳐주세요. 혀의 최고점 위치라고 수정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혀의 최고점 위치를 기준으로 나눠보자면 혀의 최고점 위치가 앞에 있는 전설모음 그리고 뒤에 있는 후설모음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기준이었고요. 자, 세 번째 기준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입술 모양. 자, 여기서 말하는 입술 모양이라는 건 입술 모양이 동그랗느냐 아니면 입술 모양이 평평하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소리야. 그렇다면 평순이 바로 입술 모양이 평평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약간 일자로 되는 그런 모음을 바로 평순 모음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발음을 할 때 입술 모양이 동그랗게 되면은 바로 원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모음 분류 기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 모음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외우게 시킬 거야. 지금 여기 모음에 관련해서는 이제 표가 3개 나오죠? 이거 다 똑같은 표야, 얘들아. 이거 다 똑같은 표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표는 바로 두 가지밖에 없다. 자음체기표 그리고 모음체기표. 단모음체기표.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함정에 많이 빠진 게 뭐냐면 바로 요 위와 외라는 모음이야. 위와 외라는 모음인데 자, 요 두 모음 같은 경우는 단모음일까 이중모음일까? 단모음입니다. 이중모음이라고 착각하기 쉽겠죠? 하지만 위와 외는 단모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이 표가 얘들아 단모음 체계표야. 단모음 체계표. 그렇다면 여기 나타나 있는 이 10가지 모음은 다 단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위와 외는 이중모음이야. 이중모음이 아니야. 단모음이야. 알겠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이중모음 얘 같은 경우는 스킵하세요. 이거 알아둘 필요 없습니다. 이건 외우지 마세요.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다만 이중모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일단은 개수 11개다. 왜냐면 아까 모음 총 몇 개라 그랬어? 21개라 그랬지. 자, 그리고 21개 중에서 우리가 저기 단모음 위에 단모음 체계표에서 나타난 모음은 총 10개야. 그렇다면 21 빼기 10은 11.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중모음의 특징. 이중모음은 발음을 하는 과정에서 입 모양 그리고 혀의 위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이 표는 외우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스킵하세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 설명 관련해서 어떤 설명을 보려 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온 내용인데 자, 의문의 개수를 따지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단어를 주고 자, 여기에 쓰인 의문이 몇 개이냐 약간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응이 초성에 올 때는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이응이 초성에 올 때는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여러분 보세요 앞에 이 아라는 글자와 이 아라는 글자. 자, 얘들아 얘네 두 개는 발음이 다르니 같니?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응 같은 경우는 초성에 올 때는 발음이 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유령 취급을 해버립니다. 쓰긴 쓰지만 발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의문의 개수를 따질 때는 유령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의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이응이 초성에 올 경우야. 이응이 초성에 올 경우에는 의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이 아라는 글자는 개수가 몇 개겠어? 2개가 아니라 하나지. 왜? 이응은 초성에 왔을 때 의문 개수 취급하지 않는다. 의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즉 없는 놈 취급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의문의 개수가 하나인 거다. 알겠죠?
자, 하지만 이응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이응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응이 종성, 받침에 왔을 때는 그럴 경우에는 의문으로 취급을 해줘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가라는 글자가 있고요. 강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자, 얘네 두 글자는 발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왜? 이응이 종성에 왔잖아. 그리고 이응이 지금 종성에서 발음이 되고 있잖아. 응이라는 발음으로 지금 발음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응이 받침에 올 때는 의문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강이라는 글자의 의문 개수를 따지자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인 거지. 왜? 이응은 초성에 올 경우에만 유령 취급하고 종성에 올 경우에는 의문 취급을 해주니까. 있는 놈 취급해주니까 종성에 올 경우, 받침에 올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이 음절 구성 방식은 여러분들 일단 이것도 스킵할게요. 네, 의문체계 관련 보강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제가 다음 주에 시험 볼 거고요. 그리고 문제도 여기 관련 문제까지 3단원 문법 관련 문제까지 다 풀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점이랑 오답까지 꼭 하시고 학원에는 모르는 문제만 저한테 가져올 수 있도록 꼭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학원에서 뵙겠습니다.